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스테판 에셀을 만날 텐데요. 네. 어제는 그 스테판 에셀의 대표적인 팸플릿 분노하라를 소개해 드렸고요. 네. 오늘은 스테판 에셀의 마지막 메시지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스테판 에셀을 만나보게 됩니다. 이 책도 얇습니까? 제가 이 책은 읽어보질 못해서. 네, 이것도 팸플릿 형식이에요. 그야말로 죽음을 앞둔 스테판 에셀이 마지막으로 그 뒤에 남은 사람들, 그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책은 분노하라와 짝을 이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분노하는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참여를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스테판 에셀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테판 에셀은 이 프랑스 사회에 이른바 강남 좌파 같아요. 프랑스 좌파들은 강남 좌파들이 많죠. 예. 이런저런 부잣집 좌파 얘기를 많이 쓰는데 스테판 에셀도 예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나기는 베를린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를린에서 태어나서 파리로 이주를 했죠. 네. 그런데 이 집안이 대단합니다. 아버지 프란츠 에셀이라는 사람은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발터 베냐민의 절친이었다고 해요. 발터 베냐민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마사주 아키드 프로젝트, 그리고 독일의 아주 비운의 철학자이기도 하죠. 네. 이 베냐민과 절친한 사이였고요. 이 베냐민과 함께 말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독일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 문화적 그 배경 속에서 자라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테판 에셀의 집에는 그 당시에 그야말로 수많은 유럽의 지식인들과 문화인들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이름만 대면은 금방 알만한 사람들인데 예컨대 이런 사람들입니다. 건축가 르꼬르비지에, 그리고 화가인 막스 에른스트, 그리고 피카소, 그리고 초현실주의 작가인 앙데 브루통, 철학자 사르트르 등 유럽 최고의 그 지성인, 지식인들, 예술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자유분방한 그리고 풍성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스테판 에셀 하면은 뭐랄까요, 이 뒷얘기처럼 늘 따라다니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감독 프랑스와 티르포가 만든 쥐일 앤 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사에서도 아주 잘 알려져 있고요. 이 쥐일 앤 짐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 스테판 에셀 엄마를 모델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인문적 또 예술적 지성이 아주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테판 에셀의 저항에는 폭력이 아니라 정말 제도적 절차를 밟아 차근차근히 나아가는 민주적 저항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분노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나가야 한다는 우리 스테판 에셀의 얘기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만약 누군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거리에서 시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분노가 진정한 참여로 변모되는 것이 필요하다. 변화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소수 독점 지배 세력을 거부한다는 우리의 의사는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제와 정치에 대한 의욕적인 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 항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행동해야만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요즘 우리 김 PD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김용민 TV 프로그램을 잘 보고 있는데요. 예컨대 용칼인가요? 김용민 TV에서 한 용칼에서
얘기했던 한국 대학 교육의 문제. 네. 그 새만금에다가 예. 거대한 교양대학 단지를 만들자. 예. 아주 재미있는 발상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를 받듯이 박찬주 전 대장이 네. 삼천교육대를 꺼내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하세요. 아주 리듬이 잘 맞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찬주 씨 같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50세대의 시계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신체 리듬 시계가. 예. 그러니까 이 사유의 시계 또는 이 공감의 시계가 거기에 딱 멈춰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우연찮게 본 간운 나이트클럽 오늘 잠깐 본 바에 따르면 우리 민동기 국장이 소개를 하던데 예. 그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의 정범진 교수 라는 사람이 원자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너지다. 에너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네. 그 황교안과 그 주위에는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로서. 그래야 그 최신 정보에도 광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저는 황교안 씨가 공안검사, 기독교 이 양축으로 자유한국당 내 자기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에서 보자면은 이런 극우 보수적 기독교인들을 대거 영입을 해서 자기 주변에 포진을 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박찬주 장로도 데려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박찬주 씨도 그야말로 독실이라는 말을 독실한이라는 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독독자의 독실입니다. 예. 지독한. 네, 제가 보기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건 정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텐데 이 행동하는 엔진이 저는 평화나무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관운 라이트 클럽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듯이 평화나무의 엔진을 돌릴 수 있는 기름을 많은 독자들과 이 청취자들이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스테판 에셀 선생의 문장을 빌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좀 괜찮았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스테판 에셀은 철저하게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혁명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같아서 읽어드려야 할 줄 아는데 우리 이른바 그 혁명적 영웅들 피델 카스트로든 체 게바라든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거죠. 전지전능한 안내자나 위대한 영웅들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혁명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파괴는 또 다른 파괴를 부르고 혁명적 독재는 또 다른 독재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분노하면서 행동해 나가야 한다고 스테판 에셀은 얘기합니다. 이게 이 포기하지 마라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위기로 인한 고통에 대한 대답이 또 다른 피델 카스트로나 또 다른 체 게바라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개혁적 민주주의의 힘을 결집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20세기 동안 많은 스페인인,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등 유럽인들은 조직화된 운동과 자신의 양심을 멀리하고 모든 판단을 통제하는 이데올로기를 떠받들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 전지전능한 안내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결코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았다. 반공산주의자 역시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혁명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변화는 행동, 정치적 협의, 민주적 참여를 통한 현명한 작업 속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민주주의는 목적이다. 그러나 또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 운동이 효과적인 조직으로 변모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이 운동의 중요한 약점이다. 하지만 또한 위대함일 수 있다.
비대한 조직 역시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특히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 운동이 카리스마 넘치는 위대한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려는 유혹을 피할 만큼 충분히 신중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만족스러웠다. 어느 누구도 일부 우두머리들이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는 이를 따르는 피라미드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참조하고 있는 운동은 스테판 에셀이 참조하고 있는 운동은 2011년 스페인을 휩쓸었던 분노한 사람들 운동입니다. 이른바 인디그나도스 운동인데요. 여기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정치적인 변혁을 끌어냈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스테판 에셀 선생이 2013년에 세상을 떠나지 않고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 촛불 시위와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여의도 서초동 시위를 봤다면은 아마 스페인의 혁명이 아니라 한국 시민들의 촛불 시위를 하나의 혁명의 방법으로 참조하지 않았을까, 네. 또는 제시하지 않았을까, 저는 확신에 가깝게 생각을 합니다. 스테판 에셀을 공부하신 분들이 적지 않겠지만은 어떤 지도자가 나서서 외쳤던 그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촛불 시위에서 지금까지 끌어오는 것들은. 그걸 본다면은 다시금 지금 이 시점에서 스테판 에셀을 왜 참조해야 되는지, 또 역으로 스테판 에셀 선생이 살아있다면은 한국의 시민운동을 어떤 관점에서 세계 혁명운동의 방법론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서로 고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책을 보면서 스테판 에셀 선생이 이 한국의 시민혁명의 과정들을 봤으면 얼마나 흐뭇했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하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예. 네. 이와 함께 이 포기하라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민주주의 대 과도정치라는 짤막한 글인데요. 현 사회는 자본과 우리 사회 같은 경우 자본 권력과 언론 권력 그리고 검찰 권력이 우리의 그 권력 지형도를 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뭐 교육 마피아는 뭐 여러 가지 경제 마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일단 크게 봐서는 자본의 후원을 등에 업은 검찰과 언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과두 체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러한 그 과두 정치의 뒷면에서 민주주의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이런 과두 정치 집에 제 종말을 선언하고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되찾을 순간이 다가왔다고 스테판 에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새로운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스테판 에셀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잠깐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광범위한 여론을 모아 강력한 시민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 변화는 대지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큰 강을 이루는 작은 지류들처럼 모든 차원에서의 개혁과 변화를 위한 수많은 행동들로부터 나온다. 내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차원에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내부로부터 그 기능을 변화시키고 민주적 참여, 사회, 경제, 환경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그 구조 속에 침투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좌파가 방어했던 근본적인 가치들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각각의 개인들이 정당에 대한 이런 냉소나 무관심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직접 개입해서 그 정당의 고인물들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테판 에셀은 여러 정당에 가입하면서 그 운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정당이 뭔가 잘못한다고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고 직접 그 당원으로 등록을 하고 거기에 개입해서 그 정당의 방향을 크게 움직여 가야 한다고 우리 스테판 에셀은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시민운동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시민운동에서 정당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당의 큰 그 방향을 틀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우리 스테판 에셀은 야망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죽음의 위험에 놓여 있다. 사회적, 경제적 부정으로 또는 환경 파괴로 또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소멸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세우기 위해 건설적인 비전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야망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용기에서 태어나는 야망. 세상 일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낙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염세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 우리는 야망을 가져야만 한다.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90이 넘은 노 전사가 외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아침 김용미 TV 용칼로 돌아가자면은 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말 한국 사회가 건강한 웃음으로 또는 울음으로 가득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배당금? 그 기본소득이요. 네,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PD는 상상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네. 정말 30만 원, 40만 원씩 1인당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럴 때 우리 사회는 정말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갑질에 눈물을 삼키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풍요로운 그 영혼의 대지를 가꾸면서 우리가 함께 사는 이 땅을 민주주의적 영토로 바꿔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상력들이 바로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될 거고요. 이 상상력을 도약대로 해서 우리 사회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게 스테판 에셀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게 또 다른 의미에서 야망을 가져라 라는 그 말이 갖는 의미이기도 할 테고요. 네. 우리 칠레나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이런 그 고민들도 스테판 에셀을 읽으면서 한 번쯤 해봤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